저는 관이구미학교 나왔어요. 그 철원에. 철원 옆에 관인. 옛날에 그게 철원이었어. 예. 어땠습니까? 어이구, 안녕하세요. 머리에 이렇게 힙해지고 오는데? 네? 머리 힙해지고 머리에 눈이 만난다 걸 모델 좀 해.
현장입니다. 이 방송으로는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4.15 총선 핵심 이슈 대토론회 첫 번째 1차 토론회 장입니다. 총 10차례에 걸쳐서 토론회가 마련될 예정이고 오늘 그 시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또 폭서 속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이 가장회장의 국기는 벽면에 액자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대창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함께 부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네, 순국선열에 대한 운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선국 TV가 주최하는 4.15 총선 핵심 이슈 대토론회, 오늘 그 첫 번째 순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으신 고성국 박사님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제 마이크를 박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받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좌파들이 이 애국가를 안익태 선생이 잡고 가셨는데 이 안익태 선생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면서 애국가를 바꾸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애국가를 많이 불러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간담회 시작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애국가를 재창했습니다. 좀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토론회를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외교안보를 주제로 핵심 이슈 외교안보를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5분의 토론자가 여기 앉아 계신데 이 5분이 똑같은 자격으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실 겁니다. 오늘 자리는 이제 원유철 의원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자장격으로 저하고 나란히 앉아서 있습니다만 원유철 의원과 다른 이 네 분의 토론자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시간만큼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의원 박수를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당의 정보위원회 간사로 아주 맹활약 중이십니다. 이은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한국당의 국방통입니다. 국방차관 지내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백승조 의원.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당의 철원 화천지역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제, 양구, 인제, 홍천 5개 보입니다. 합치면 서울에 아마 한 10배는 될 정확하게 9.7배입니다. 9.7배 정도 될 이 지역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한기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호 위원장님은 육군 장성 출신이신데 중장이시던 것 네, 같아요. 중장 출신이시고 야전에서 아주 잔뼈가 굵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해군 제도 출신의 예비역 장성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심동보 제도 모셨습니다. 심동보 제독은
저는 이제 심동보 TV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마 그 여러 종편에서들 이제 낯이 익으실 텐데 이제 심동보 TV로 여러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 막 시작됐는데 1,079명이 지금 들어와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문자로 좀 안부 전하고 있습니다. 인사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키워달라 이런 문자가 많으신데요. 저희들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마이크 하나로 저희들이 공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리를 높여서 평소보다는 한 톤이나 2톤 올려서 좀 크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좀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고성구 TV 생방송 때처럼 그냥 편하게 격려 문자 하시고 또 질문하시면 가급적이면 질문은 여기 5분 중에 한 분을 좀 거명해서 지적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질문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5분께 7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7분씩. 7분씩 주장을 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의원의 발제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불꽃쇼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나 몰라라 하는 투로 일부러 애써 무시하는 건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권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의 불안함과 또 걱정이 지금 태산같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시작됐고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또 3차례의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노딜 회담, 빈손 회담으로 마무리 지었고 정치적인 쇼가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 또 세계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북핵 폐기에 대한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는 무장 해제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과 국방당국자 또 온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협에 맞서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가, 또 요즘 국민들이 보시다시피 연일 쏟아지고 있는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걱정들이 크신데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정책토론회와 당의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현실화된 북핵 위협에 맞서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은 북한이 도저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도 자체적인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장 얘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를 풀어서 날 주세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 한국당 의원들께서 핵잠수함을 이용한 핵 억제, 소위 말해서 확자 억제 방법을 또 주장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북한의 도발에 원점 타격을 하자라는 강력한 그 대응 의지를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아예 사전에 봉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미사일인지 처음에는 불상이랬다 나중에 미상이랬다 도대체 우리 군사 당국이 또 정부가 청와대가 이러한 도발에 관련돼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황당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 심기 살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이 더 커져가고 있고요. 한국 당은 이제 더 강력한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 고성국 TV에서 우리 고 박사님이 주도하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을 확실히 억제하고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책을 세우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립니다. 그래, 저희가 이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 생방송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시 좀 소리가 작아졌다 그러는데 손 좀 잘 봐주세요. 자, 우리 원윤철 의원의 모두 발언 또 인사말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현재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하시는 게. 네. 그럼 제가 들어드릴까요? 이거요? 예.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5월달과 7월달, 8월달에 걸쳐서 자그마치 7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미사일인지 장사포인지 이게 유형이 전혀 분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전부 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600km 이상 날아가 500km 이상이면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게 한 번은 600km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 이유는 만약에 중거리 미사일 이상은 이 제재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단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네,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지금 동쪽으로 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것이 남쪽으로 왔으면 우리 수도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수도권 완전히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와대에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단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입니까? 또 NSC 회의를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주재를 했습니까? 한 번도 주재를 안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주재를 했고 최근에 8월 10일 날 있었던 거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너무 느슨하니까 또 이 미사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북한에서 우리에 대고 너무 우리가 듣기도 괴로운 그런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미국이 우리 남북 관계가 엄청 나쁠 때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 조치도 취하고 등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그제서야 우리가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5월 4일하고 9일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5월 4일, 9일이 끝나고 났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우리 정부는 뭘 하겠다고 했는지 아세요? 식량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식량 지원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량 받지 않겠다. 지금 이게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해서 이거 뭐
조공 바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한일 경제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러느냐면 남북 경협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일본의 이런 경제 전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어땠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미사일을 또 쏴댔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 문재인 정부의 이 안보 의식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북한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미사일을 쏴댈 거냐?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8월 말에 아마도 북미 실무 협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좀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하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달라.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는 날까지 우리는 미사일을 쏴대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어젠가 며칠 전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을 보면 그 핵 개발하고 한 과학자들에게 전부 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자기네들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대게, 우리 동해안에 대고 계속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 체계를 완전하게 갖추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북한의 이와 같은 7번의 도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이 무능한 정부 참 기가 막히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북한 전부 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동안에 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가짜 평화쇼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평화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우리는 반동부자로 그동안은 몰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얼마 전 민정수석이 나서서 친일과 반일로 몰아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보수와 그다음에 좌파를 계속해서 극한 분열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민의 안보를 제대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당은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인 것처럼 다 정말 군에서 오랫동안 일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정당은 저희 정당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국회 정보위 간사, 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이제 국정원이나 여러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잖아요. 이제 대체로 비공개지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는 거냐?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기들 딴에 정무적 판단한다고 이러는 거냐? 아니면 아예 파악 자체를 못하는 것 같으냐?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네. 아마 전부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은 계속 선거에 이용하고 분열 작전으로 지금 저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은 북풍을 이용한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저희를 정치에 이용하는 수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는 백승조 의원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예, 박수로 좀.
예, 그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 여러분 건정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으며 건아무개라 해도 좋습니다. 북한 외무성에 무슨 국장급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를 보고 겁 많은 개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갑자기 겁 많은 개 같은 정부가 이끄는 백성이 된 겁니다. 국민이 된 겁니다. 우리 분노하고 이건 뭐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죠. 더 분노스러운 것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우리 정부를 이렇게 모욕을 하고 능멸을 하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뜨뜻 미긋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이런 표현도 사치예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개탄할 일이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불꽃놀이처럼 해놓고는 김정은이가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력시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선을 압박할 때 사용했던 게 운용을 보내갖고 무력시위를 해서 병자 수호 조약을 맺었고 미국이 힘약한 일본을 압박해서 1853년에 문을 열 때 또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한포역이라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힘센 나라가 힘약한 나라를 지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 쓰는 것이 무력시위. 지금 우리 안보 현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원하는 평화가 왔는 듯이 경계작전을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상황에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김정은이 서신에 보면 잘 나오죠. 트럼프가 일부를 공개했는데 작은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한테는 어떤 표현을 사과했는지는 안 나옵니다만 사과했다 그러고 우리 정부한테는 무력 시위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 상황은 저는 크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있지 않았던 핵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었던 북한이 대담하게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50년대 말, 1950년대 말 이후에 앙금을 싣고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라 중소분쟁 또 경쟁의 시대를 어느 정도 지나서 새로운 안보 협력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표현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협력의 고도화, 군사 협력의 고도화라는 표현 속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고하게 다져왔던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공조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다 느끼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것을 안 흔들린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지진이 나서 지진파를 느끼듯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말 스마트하게 대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에 제가 영어를 따서 좀 하나 만들었는데요. S, 스트롱입니다. 우리 안보는 자강 강해져야 됩니다. M은 끝없이 현대화시켜야 됩니다. A는 어드밴스드, 선진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R은 끝없이 개혁지향적이 됩니다. 레포머티브 해야 됩니다. T는 이런 안보 상황에 잘 적응하는 시기를 상실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스마트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는 북한이 핵 강대국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철저히 가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가려는 노력은 철저히 하되 지속적으로 하되 합참과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맞춰서
군사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대비는 미국의 핵 우산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핵을 사용할 상황이 임박할 때 사용할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전략과 또 실제로 발사했을 때 중간에 차단하는 요격하는 요격체제 그리고 그 의지를 말살할 수 있는 대량 보복 능력 이 삼축체제라고 합니다. MPR 이 세 가지가 지금 흐지부지해 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만들어 가면서 한미일 안보를 그 울타리를 잘 다져가고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CBM 신뢰를 구축해가는 이러한 스마트한 안보 외교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배일 극일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용일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1980년대 일본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이 거의 20분의 1이었다가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보수 정권이 일본을 잘 활용해서 국가 발전을 만들어 온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을 잘 활용하는 멀리 내다보면서 활용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 물론 일본의 잘못된 경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러시아가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방공 식별구역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우리 핵심 국가 이익이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옛날 고슴도치 전략이라 그러는데 뭐 국제 정치로는 하나의 그 달율 비토 시스템이라서 어떤 치명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무기 체계도 획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오늘 주제인 총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아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 지방선거의 재판을 원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총선에서 깜짝 이벤트, 지키지 않을 약속 같은 거 끌어내서 장밋빛 환상을 만들어내서 총선에서 안보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신장 개업도 잘합니다. 민주당은. 남북 군사 합의서가 처음 있은 게 아니잖아요. 91년에 있었는데 뭐 한반도에서는 처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장 개업하고 리모델링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신장 개업을 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마치 현재의 안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냉정하게 대처하자는 우리 주장을 전쟁을 좋아하는 세력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쟁 세력과 평화 세력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서 내년 총선에 대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잘못된 구도, 또 깜짝 이벤트에 대비를 잘 해야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총선에 좀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비책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비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외교안보 이슈가 어떻게 다뤄져야 될 건가, 또 좌파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좀 토론을 본격적으로 해보죠. 예, 한교우 위원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 박수로 좀. 저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5개 군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역구가 가장 넓고 또 넓은 뿐이 아니라 뭐 서울 면적의 정확하게 9.7배나 되는 이런 곳이고 지역구를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차를 멈추지 않고 약 3시간 정도 달려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어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리신 분들의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 우리가 선거를 앞에 두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중에서도 군인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과 군인 가족만 투표하는 투표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계룡대에 있고 하나는 자운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오직 군인과 군인 가족만 투표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죠. 제복을 입었으니까 안보에 대한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당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룡대 같은 경우는 18대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54.5%로 이겼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19대 때는 홍준표 후보가 3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고급 장교들이 있는 계룡대에서도 한국당이 선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에 있는 계급들은 어떻겠습니까? 병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민주당을 선택합니다. 우리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분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한국당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또 자운대는 어떻습니까? 자운대는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하고 우리 홍준표 후보가 3등을 한 곳입니다. 그것도 큰 표 차이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한국당은 제대로 군인들한테 표를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 어떠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룡시에서 19대 때는 물론 한국당이 이겼습니다. 20대 때는 실제로 이인재 후보가 이겼습니다만 42%밖에 못 얻었습니다. 결국은 과반수를 못 얻습니다. 자운대는 어떻습니까? 자운대에서도 19대는 진동기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이겼습니다. 결국은 초급 간부들도 항상 민주당을 찍는다는 겁니다. 고급 간부들도 우리 당을 선택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인들에 대해서 아군이라고 생각하죠. 큰 잘못입니다. 또 전방 지역이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방 지역에서 군인들 밀집 지역은 제가 크게 이기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제가 크게 이겨도 군인들 밀집 지역은 근소한 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당은 군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군인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군인들은 제복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옛말에 군인과 사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군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군인도 사람입니다. 젊은 군인은 젊은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당은 한 번도 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거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습니까? 병 봉급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내년도 봉급을 또 올립니다. 복무기간을 단축했습니다. 핸드폰 마음대로 쓰게 했습니다. 유수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병 복지에 대해서 무제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찍겠습니까? 우리 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군대 군기강이 망가졌다. 전투력이 저하됐다. 맨날 비난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자를 찍겠습니까? 안 찍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인에 대한 보는 태도를 우리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듣는 군인이 기분 나쁜 얘기를 골라서 하는 한국당.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바꿔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비례대표를 주고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 17대는 삼성장군 출신을 줬습니다.
18대는 장관 출신을 줬고 여군 대령 출신을 줬습니다. 19대에는 기무사령관 출신을 줬습니다. 20대에는 물론 비무장지대에서 다리를 잃은 이종명 대령과 또 윤정필 장군을 줬습니다. 이들을 군인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비례대표를 또 주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대장 출신들이 지금도 정치판에 끼웃거리면서 실제로 어디 비례대표 하나 얻지 않을까 해서 여야 공이 끼웃거리고 있죠. 이 사람들 군인들 사이에서는 다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맨날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비례대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령도 좋고 부사관도 좋고 실질적으로 확실한 안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계급은 오히려 대중성이 있는 계급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당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려면 전향적으로 당직자들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번 4.15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비역은 현역의 미래입니다. 예비역들이 잘 된다면 현역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갑니다. 군인 출신들보다 예비역 단체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사단 전우회를 포함해서 각종 계급별로 부대별로 병과별로 오만 단체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정말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가면은 우리 당에서는 저 그리고 잘해야 1명 정도 옵니다. 민주당은 2배 이상 옵니다. 5명씩 옵니다. 당직자들이 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그리고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그들이 왜 한국당을 지지합니까? 저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이번 4.15에서도 군인과 군인 출신들은 한국당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국회의원을 20대에 공천도 못 받고 끝나고 나니까 제가 잘 아는 단체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저는 민주당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 앉아서 고성국 TV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권자한테 제대로 접근해야 됩니다. 접근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또 군인들은 선거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합니다. 이거는 물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선거 홍보물을 군부대에 보내죠. 다 회수해서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선거 홍보물을 수없이 넣어봤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몽땅 다 회수해서 쓰레기통에 갖다 넣습니다. 홍보물을 안 봅니다. 이제 병사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써야 됩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구하지 않고 안일하게 또 군인들은 우리를 찍을 것이다. 그 군인들이 그렇게 찍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교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가 수없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진급이 안 되고 장기가 안 됩니다. 초급 장교들 장기되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6, 7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장기가. 부사관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토의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관심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많은 군무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정비, 함정 정비, 특수무기 정비 이런 부분에는 문관들이 많습니다. 군무원들이. 이 군무원들 자리를 현역에서 한 사람들이 정년 퇴직해도 다시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부사관이 55세에 전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60세까지 정년한다면 5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고급 인력입니다. 다시 취업을 시켜주는 거죠. 새로 민간인을 뽑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예비역이 현역의 미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한다면 왜 표가 안 나옵니까? 이런 정책을
국회에서 개발하지 않고 그냥 맨날 군인들 군기 빠졌다고만 얘기해가지고는 표 안 나옵니다. 또 민주당에서 퍼주기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뒷짐 짓고 있을 겁니까? 뒷짐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병사들도 정말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있고 편한 곳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복무기간 왜 똑같이 합니까? 복무기간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카츄샤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카츄샤는 육군인데 이 카츄샤한테 복무기간을 해군과 공군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너 2달 정도 더 해라 군대 생활. 편한 데 있으니까. 전방에 있는 사람들 봉급을 올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당 개념으로 힘들면 봉급을 더 주면 되지. 똑같이 다 줍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민주당이 퍼주기 하는 데서 차별화할 수 있고 군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4.15 내년도 선거에 나간다면 또 패배합니다. 간부에게는 거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방 산골짜기에서 살면서 애들 교육이 안 되니까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도시 지역으로 전부 다 내보내고 혼자 살죠.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장군으로 전역해서 대장, 중장을 달고 나가도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 변두리로 나가고 용인이나 이런 쪽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급쟁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모아서 아파트 못 마련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보존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서울 지역의 군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입주 보증금을 1억 정도를 내놔야 됩니다. 현역 군인들이 목돈이 1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거기 묶여 있으니까 단 데 쓸 수 없어요. 국고로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너희 전투력이 저하됐으니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한국당 미래 없습니다. 저도 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이 살아나려면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끝으로 우리 병사들에게 대해서도 편지라도 한 통 보내보십시오. 후보들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내 반에서 혼자 봅니까? 생활관에 있는 10명이면 10명이 야 나 편지 받았으면 다 봅니다. 편지라도 한 통 보내야 돼. 아무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병사들한테 표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번에 창원 투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사전 투표용지 까니까 뒤집어져서 졌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한 사람이 누굽니까? 공무원과 군인들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몰표 준 겁니다. 이번에도 또 몰표 줍니다. 병사들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몇십만 명이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전향적으로 당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 출신으로 너무 과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교 위원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한 말씀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진작에 당 내에서 좀 활발하게 개진이 됐으면 하는데 이제 시장이니까 예,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이 정책 토론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발제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심동보 제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빼서 되죠.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이거? 예. 저는 해군 예비역 준장입니다. 이런 중요한 토론회에 제가 참여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 하여튼 진충 보호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굴 표정 요즘 보시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가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수석 보좌관 회의라든가 중요한 행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걸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면에 보면 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게 역력합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
우파 진영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유리한 호재가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뭐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그냥 그 태풍 지나가면 저 과일 떨어지가 낙과 떨어지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풍성할 정도로 호재가 널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유우파로 지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며칠 전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8% 뭐 이렇게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42% 이렇게 나갈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제가 큰 경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의 보수 정통적인 보수라는 양이 저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진보라는 진보 정당입니다. 진짜 보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사실은. 왜? 저 동학혁명부터 뭐 계속 과거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위안부, 뭐 일제시대, 독립군 계속 과거로 가는 정당이 저 진보 정당 행실을 하고 있고 미래로 계속 좀 잘해보자 하는 정당은 보수 정당으로 낙이 찍혀가지고 젊은 사람은 보수하면은 이거 완전히 고리타분하다, 털딱이다 이래가지고요. 그 표가 안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실제. 근데 왜 보수의 그 용어의 프레임이 갇혀가지고 자유한국당 스스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피해자가 되고 있느냐 이런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호재가 많은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스스로가요. 제가 이게 4.15 총선 필승 대전략 토론회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필승 대전략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골 탈퇴입니다. 한국골 탈퇴. 자유한국당의 뼈에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까 우리 황기 의원님도 군 지지율 관련돼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18% 이상 안 올라간다니까요. 전통 보수 지지층까지 특히 군대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집단인데 불구하고 지지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세 분야인데요. 안보 분야 하고 이제 필승 그 전략 리더십, 그다음에 필승 조직 문화의 세 가지인데요. 안보 분야는 한마디로 하면 가짜 평화냐 진짜 평화야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가 작년에 4.27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년 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나보니까 1년 내에 북한 핵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국민들한테 그래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사기친 거죠. 1년 내에 1년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핵 하나라도 포기 신용이라도 했습니까? 오히려 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짜죠. 기만한 거죠. 근데 그 가짜 평화에다가 근데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완전히 적대가 종식됐다. 남북 정상회담하고 말이죠. 미국 정상회담 몇 번 하면서 적대 종식됐다. 평화시대를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맛을 짓한다. 외무성 국장이 일개 국장이 맛을 짓한다. 그다음에 겁먹은 개. 그러니까 맛을 짓하는 겁먹은 개. 또 한술 더 떠가 뭐랬죠? 우리 연합훈련관 미친 개 이게 몽둥이 이야기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쓴 얘기인데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맛을 짓하는 미친 개를 그냥 몽둥이로 그냥 약이다. 이라는 놈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종식 평화시대 이 틀에 속에서 김정은한테 비맞추기만 어쩌든지 다시 김정은을 잡아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완전히 자유한국당에서 이 틀을 너무나 호재가 많기 때문에 소위 가짜 평화, 진짜 평화 이걸 정확하게 국민들이 인식을 시켜가지고 이걸 깨야 됩니다. 그저께 해군교육사령부 초병이 한밤중에 말이죠. 초소를 이탈해가지고 탄약고 안에서 6명이 왜 새벽에 2시까지 술을 먹었지 않습니까? 음주. 그럼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부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도 적을 없애고 군 정신전력 기본교재에도 규정을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러니까 적이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그 초병이 초소를 지킵니까?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군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거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정신전력부터 군기강
전비태세, 그 다음에 한미연합 방위태세 다 무너졌어요, 지금 사실은요.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 해양 동맹체 체계도 이거 거의 그냥 뭐 약화가 아니고 와해 정도로 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보 문제에서는요, 지금 그리고 북한 핵이 그다음 기정사실을 했다. 핵 동기를 해서 핵 보유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거기를 전제로 해서 뭐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에 그저께 핵 전략 토론회 있었죠. 거기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남북의 그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가 안보 전략의 그게 전략적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 양상이 여러분들 느끼시지만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옛날식으로 소모전으로 사람 많이 죽이고 많이 부수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략적 중심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전 초부터 말이에요. 그러면 이라크 전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략적 중심이 뭐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 이거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 작전 계획에도 명시해 돼서 첫 페이지 보면은 이게요. 군사 비밀이지만은 왜냐면 전략적 중심이라는 얘기는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전략적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중심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 전략가들은 그 전략적 중심부터 그냥 이거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고 뭐고 간에. 그 이라크 전에 28일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판단한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은 후세인 최고 리더십이었어요. 그 후세인 최고 리더십을 조기에 와해시켜가지고 저게 저항 의지를 완전히 말살시켜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 전에 이미 그게 거의 와해됐어요. 저항 의지가. 왜 어떻게 했느냐?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정보 작전에 의해서 그 심리전, 공보 작전, 뭐 전자전 등등 해가지고 이라크 장군들한테 말이죠. 야, 너가 곧 망한다. 우리가 꼭 너가 전쟁을 하는데 빨리 그 이라크 장군들 너가 후세인한테 쏘은 거니까 손들어라. 우리 쪽으로 붙어라. 그러면은 우리 살려준다. 아니면 다 죽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장군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휴대폰에 계속 메시지가 오고 말이죠. 전단 막 삐라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인 리더십 자체가 전쟁 개전 전에 거의 와해됐어요. 와해돼. 그래가지고 신속 결정 작전에 의해서 전쟁이 빨리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한 거는 북한의 지금 전략적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김정은 최고 리더십, 우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거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핵을 갖다가 핵으로 많이, 우리가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고착된 거야. 그 자유한국당다운 고리타분한 사고라니까요. 왜 전략적이고, 그럼 김정은 리더십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너 핵 지금 표기 안 하는데, 우리가 뭐 참수 작전 이런 거 안 한다. 물리적 파괴, 피 한 방울 안 늘린다. 너도 피해가고 우리도 피해가기 때문에 대신에 김정은 리더십 저거 완전히 너가 저 엉터리잖아. 너 쏘겠잖아. 저거 무너뜨리겠다. 와해시키겠다. 하면요, 꼼짝 말합니다. 지금 휴전선에 철거한 대북 학생지 있지 않습니까? 저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걸 재개해가지고 매일 방송 틀고 전광판 말이 얼마나 LCD 이런 거 잘 돼 있어. 우리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수십 개를 붙여가지고 매일 우리나라 뉴스만 틀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북한 전방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 삐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민간단체 전단 이거 뿌리는 거 방해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단체. 놔줘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민간단체가 적극 지원해가지고 평양이 계속 삐라가 말이죠. 눈치를 내리도록. 그러면 전단작전, 물품작전, 초코파이도 보내고, 라면도 보내고, 유수유도 보내고 말이죠. 완전히 가지고 김정은이가 쏘한 거를 북한 주민들이 각성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건 하나 있다. 핵만 포기해라. 폐기 언제까지 시한부로 딱 해. 시한부로 언제까지 폐기해라. 안 하면 계속 한다. 어떡할 거면 김정은이가. 지가 북한 주민들이 다 돌아서는데
어떻게 저게 저 권력을 유지합니까 지금? 그런 그 방식에 저는 그걸 진실 투사, 소위 트루스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냥 그 무력 투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워 프로젝션. 저게 뭐 미사일로 쏜다든가 포를 쏜다든가 뭐 총을 쏜다든가 상륙 작전을 하는 거 전부 다 파워 프로젝션, 무력 투사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거라고 피가 손해가 파기나 살상에서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소프트킬입니다. 소프트킬. 이런 방식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안보 전략에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뭡니까? 북한은 그걸 착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략적 중심, 우리는 북한의 전략적 중심에 대해서 하는 게 없어요. 정책이 없고 노력이 없어. 북한은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왜? 한미동맹이거든요. 대한민국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외국자부 철수하고 말이죠. 경제부터 안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북한이 한미동맹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도 통일봉남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쌀 주겠다 해도 안 받겠다. 대하겠다. 안 하겠다. 미국하고 뭐 상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냥 갈라놓는 거예요. 북한은 시종일관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기본 전략적 인식과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을 보장하는지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리더십 문제입니다. 리더십은 상대당은 국가 반역입니다. 국가 반역. 자유한국당은 뭐냐? 국익수호입니다. 국익수호. 대칭돼 있어요. 대칭. 전부 하는 것마다 나라 손해가는 짓만 한 거예요.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거 보면요. 최근에 제일 문제입니다. 일본 문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팽지 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기업들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손해를 봐야 됩니까? 아무런 이미 1960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다 끝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그거 다 끝났다 이거야. 근데 그거 다시 끄잡아내가 정부 책임하에 개인 배상을 다 하겠다고 그랬으면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왜 일본 보고 다시 개인 배상을 다시 하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래 하냐 이거. 내가 일본 아베 총리라도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예? 아니 선진 문명국에서 어떻게 국가 간의 합의를 그런 식으로 뒤집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보복이든 뭐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팽지 풍파를 이렇게 놓고 엄청난 국익 손실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에 보면요. 대응이 거기 반일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놀아놨다고 할 정도로 왜 그 눈치 봅니까? 정부가 잘못한 걸 당연하게 욕을 해서 일본한테 이거는 잘못한 거다.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다. 이거 인정할 거 해가 이걸 빨리 이거 수습하라고 해야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왜 거기에 반일 프레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꼭 그 동조하는 듯한 그런 걸 처신을 하느냐 이거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광주 5.18 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데 민주주의 행정국을 다시 같이 재창한다는데 그걸 노래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18%에 못 올라가는 것이 고정 지지층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말을 놓은 김에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림이 빨가벗긴 그림이 국회 의사당 이익에 의원회관에 입구에 로비에 5일 동안 걸려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누구 한 사람 항의한 분이 있냐 이거야. 무수한 국민들이 와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네. 지나가면서 항의한 사람이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있었습니까? 그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건데 하나는 김정일 서울 답방, 둘은 박근혜 대통령 뭐 사면이나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가 뭐 보수를 분열시킬 것이고 김정은이 답방시켜가지고 다시 평화 그걸 카드를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당연히 저라도 그걸 안 하겠습니까? 지금 뭐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리더십 문제가 그 황교안 대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점잖 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일전이 있다 생각하시고 총선이 8개월 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일 모레 있다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다급하게 절실하게 투쟁하시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대통령의 책무가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있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래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이와 관련은 정책이 난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정책이 뭔지.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있고 평화적 통일정책 자유한국당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도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세적으로 북한 문제를 치고 나가서 핵 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이제 너무 거짓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 근데 자유한국당 사실 정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것을 좀 많이 부각시켜 가지고 총선 전략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의 힘을 투사를 해서 북한 문제든 총선 문제든 남북한 정권을 거의 동시에 교체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유튜버시라 하실 말씀이 많아서 이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진행을 보는데 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가급적이면 대안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석과 비판은 필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안 중심으로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5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4개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는 핵정책 어떻게 할 거냐. 한국당의 핵정책입니다. 다시 제가 환기시켜드리면 이 토론회는 아카데믹한 토론회 아닙니다. 4.15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각종 현안과 이슈를 어떻게 한국당이 다뤄갈 거냐라고 하는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이 토론회에서 하실 필요 없어요. 딴 데 가서 하세요. 한국당이 총선에 이기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토론회가 조직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외교 안보 영역에 국한해서 오늘 토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9번의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하고 오늘 토론 주제의 첫 번째는 핵정책입니다. 한국당의 핵정책 어떻게 수립하자. 이렇게 토론을 해주세요. 북한이 핵 가져서 정말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자고 우리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당의 핵정책 이렇게 수립하자.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좌파의 반일 프레임에 한국당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 반일 프레임을 최대한 많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좌파가. 그러니까 그 좌파의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분쇄하고 넘어설 것이냐. 이게 두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좌파의 군인표를 의식한 좌파의 퍼주기. 이 군인표가 단순히 군에 가 있는 장병들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다. 그리고 특히 이 군인표 경우에는 이 사전 부재자 투표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이나 한국당 입장에서 표에 대한 선거 과정과 개표 과정에 대한 이 관리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이 좌파는 어쨌든 퍼주기가 이 군인표의 그 기조인데 그러면 한국당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퍼주기를 같이 하자는 거냐? 아니면 좌파의 퍼주기에 대응해서 뭐 이렇게 하자. 아까 우리 한기호 위원장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안도 좋고 또 그 수준의 대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 번째 토론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한국당이 총선에서 외교 안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쳐나가자는 거냐 아니면 최소화시키고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냐. 이게 자유파 입장에서는 외교통일 안보 이슈가 전통적으로 유리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좌파가 이용하고 악용하고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유파가 통일 외교 안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건지 아니면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좌파들의 외교 안보 이슈 파이팅에 방어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겠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 판단을 저는 이 다섯 분한테 듣고 싶습니다. 이 토론 주제 4개를 제가 그 제안을 했으니까요. 그 순서대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핵정책.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의 핵정책, 핵전략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도 저희들이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이라고 핵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최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느냐 아니면 깨치느냐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함께 공동 번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깨치고 남북한의 협력과 공동 번영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암덩어리인 북핵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가 아시다시피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던 전술핵 핵무기는 다 미국으로 재반입해 나갔고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93년도에 NPT를 탈퇴하고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6차례 핵실험, 수십 차례 미사일 무력 도발을 거쳐서 급기야는 2017년 김정은이가 스스로 밝혔듯이 핵무력을 완성했습니다. 2017년에 드디어 수소폭탄급의 핵폭탄을 만들고 그리고 화성 15형이라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글자 그대로 핵무력을 완성한 거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핵폭탄을 끊임없이 개발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말폭탄만 해온 겁니다. 남북한 간의 그 핵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 개발했던 거고 핵폭탄을 만들었던 거고 우리는 말폭탄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선거를 안 하는 북한이 3대 세습 정권이 일관되게 핵무력을 완성시킬 수 있었지만 우리는 5년 동안 대통령이 재임하는 단임 정부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5.24 조치도 하고 햇볕 정책도 하고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마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그 핵무력이 완성됐던 2017년에 더 이상 미국도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제재 압박에 나섰고 국제사회도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제재 압박 속에서 김정은이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 거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유권 차원에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들을 잠시 접어뒀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굳이 뭐 헨리 키신저라는 미 국무장관 전 장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미 국무장관이 이랬지 않습니까? 핵을 가진 국가가 이웃에 있을 경우에 같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다. 또 한스 모겐스라는 국제정치학자는 핵을 갖고 있는 국가와 핵을 갖지 않는 국가가 대결을 벌일 경우에 무조건 항복하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지든지 이겁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이런 병진 정책을 포기하고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해서 정말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이 함께 가는 공동의 번영의 길을 나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역시 김정은은 우리를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히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폐기, 비핵화 진전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미사일 발사를 3일에 한 번씩 하는 꼴로 해서 어마어마한 김정은 미사일 불꽃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저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가 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한미 동맹은 정말 소중한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이자 또한 경제 자산이기도 합니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이 성공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준 소중한 정말 동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가치 동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과연 한미 동맹이 과연 견고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걱정했던 것은 남북회담은 물론이고 1차, 2차에 걸친 3차에 걸친 이 북미 간 미북 간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갈 경우에 대한민국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인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패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미북 정상회담 전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의 입장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을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도 직접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인사들,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절대로 미북 정상회담이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나 강조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의안을 내서도 당내 결의안을 내서도 전달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한국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북핵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폐기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갈 경우하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돼서 새로운 선택지의 가능성을 열을 때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각오와 의지로 지금 다시 당력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의원님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북핵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그동안 접어뒀던 전술핵 재배치 또 나토식 핵공유, 핵잠수함의 상시 배치, 자체 핵무장 등의 논의를 하는 것도 북한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가 그릇된 판단으로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더 강력한 억제력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자체 핵무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의 방법으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안이 전술핵 재배치이거나 아니면 핵 공유이거나 아니면 자체 핵 개발이거나 이런 거죠. 네. 그리고 핵잠이나 전략 핵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핵 전력을 상시적으로 한반도 주위에 배치하거나, 예, 그 네 가지가 결합되거나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한국 땅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 북한의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가냐, 여태까지 위장 쇼를 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북한이라고 하는 데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국가단체예요. 그 북한은 1년에 예산이 7조입니다. 1년에 예산이 7조인데 1조를 해킹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밥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 중동, 그 다음에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트럼프는 김정은을 뭐냐, 내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그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이와 같은 김정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쇼에 놀아나지 말고, 결국은 이 북한이 이렇게 핵을 계속 중거리 미사일을 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유엔이나 또는 미국의 더욱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보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문자에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그 기자 담화가, 대국민 담화가 막 끝났다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이쪽 고성욱 TV로 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내용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이라 황교안 대표의 담화 내용은 모르지만, 이건가요?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갑시다. 좀 하실 말씀 주시죠. 네, 아니 예. 그 사실 이 고성국 TV에서 외교안보 토론회는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졌던 사전 일정이고요. 네. 우리 당 대표께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아마 8.15 광복절에 대국민 담화 발표하신 거는 처음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그 외교안보 정세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 대표 담화는 좀 긴박한 상황과 또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정한 걸로 알기 때문에 혼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저희가 10차례에 걸친 그 대국민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황교안 대표가 여기 잠깐이라도 좀 올 수 있으면 한번 시간 조정해 보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 2시 반에 그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급하게 잡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게. 그 바람에 아마 참석이 어려웠던 거 아닌가.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래 주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백성조 의원님, 예. 조금 이제 짧게 하시죠. 예. 또 우리 플로어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 핵 논쟁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좀 논쟁이 붙으면은 좌파 쪽에서 제기할 슬로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핵 전쟁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걸어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선거 공약을 따와서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 이 두 가지 슬로건을 내놓으면 이게 젊은 층이라든지 젊은 유권자들인지 많은
유권자들께 이 중독성이 강합니다. 빨리 어필할 수 있어요. 이 현실입니다. 현실. 핵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딱 치고 나오고 핵 없는 한반도를 내세울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이게 학문적으로 토론할 거리는 많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슬로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핵 없이 한다더니 핵인질이 왜 말이냐. 핵인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핵인질이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핵인질 국가가 된 것이 웬 말이냐. 이쪽으로 하나 치고 나갈 수 있고 옛날 책 제목 같습니다만은 북한 핵은 되고 우리 핵은 왜 안 되나. 그래서 우리 핵 정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성적 캐치프레이즈에 대비한 우리가 우리 당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작업을 좀 해야 되고 이건 총선에 대비한 거죠. 공개해보면 민주당 사람들 보고 또 대응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놓고요. 학문적으로는 뭐 핵 우산을 강화하는데 핵 우산을 강화하는 방법은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어는 전술핵 반입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또 자체적으로 핵 무장하는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또 저는 이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할 때 공통의 핵 태세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늘 제안을 하고 요구해왔습니다. 이게 뭐냐, 2002년에 미국이 9.12 테러 충격에서 이 테러 단체라든지 알카이다 같은 단체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미국이 전통적으로 핵은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할 때는 미국이 엄청난 피해가 오겠다. 이 판단 속에서 만들어낸 게 핵을 어떤 조직이나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임박한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해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핵태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공동의 SCM 같은 데서 이 핵태세 보고서를 같이 발표해서 코러스 NPR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3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임박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사용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핵 우산에 대한 보장을 좀 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핵 인질 이걸 좀 잘 사용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원론적인 해답과 이 정치 선거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슬로건화 할 거냐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직전에 연평도 천안함 연평도 또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5월 24일 날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굳이 전쟁기념관으로 가서 5.24 조치를 발표하죠. 그때 야당이 지금의 이제 이 좌파 세력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까를 놓고 굉장히 고심하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한 2, 3일 혼선이 있었는데 결국 당시 이 좌파 야당이 선택한 거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선거 분위기가. 당시 이 새누리당 쪽에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몰리다가 전쟁이냐 평화냐 이러고 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승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젊은 세대들 또 군대 보낸 자식을 갖고 있는 엄마들, 야 이거 진짜 이대로 가다 전쟁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역풍이 불고 그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다들 예측했는데 참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승조 의원의 토론은 바로 그런 대목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이게 그럼 어떡하자는 거냐 이런 차원의 공방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다른 세 가지 주제가 있어서 다음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반일 프레임, 이 친일 프레임. 어쨌든 좌파는 이 자유파가 가만히 있어도
한국당과 자유파를 친일이라고 막 덮어 씌우고 그러면서 국민적 차원에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직접 나서지는 않을지 몰라도 뒤에서 은근히 그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거 부추기고 또 때로는 직접 나서기도 해요. 뭐 중구청장 같은 사람 직접 나서서 뭐 하려 그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무시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주제를 조금 짧게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먼저 하겠습니까? 이 주제는. 예, 한기호 위원장님. 반일이냐 친일이냐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얼만큼 타격을 받느냐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에 들어갈 때 지금 지방에도 써붙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 너희들 일본 물품을 사지 않으면 그럼 우리 것도 못 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마도, 파프리카,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을 전부 오이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이 수출되는데 그러면 이거 안 팔겠다는 거냐? 그러면 일본 물건은 우리가 안 사주고 우리 거는 팔겠다는 거냐? 아주 간단한 대답이죠. 제가 이번에도 지역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 도둑놈 심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일하고 굶자는 거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반일하고 굶자는 거냐? 손가락 빨자는 거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도 당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만들고 이거 한 거에 대해서 그 우리 당에서 미온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럼 반일하고서 굶자는 거냐?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이런 것이 나갈 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냥 우리는 문재인을 공격해야 되는데 문재인을 돕는 얘기를 왜 합니까?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뭐 토론할 여지도 없나요? 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얼마 전까지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 죽창을 들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 이렇게 친일과 반일로 나누는 프레임을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부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대학교 우리가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야당인데 대학교를 졸업 맡아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 1년에 1,300명이 일본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일 프레임으로 몰면 한국에서도 취업이 안 돼. 또 이제 일본에 가서도 취업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그 슬로건을 우리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이 한일 경제 전쟁은 이거는 정말 경제 전쟁입니다. 총칼 들지 않은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우리가 지역에다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내년 총선 프레임에 굉장히 잘 맥힐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정부는 내년 총선에 분명히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저는 몰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떻든 간에 그 경제 전쟁 그 일본 한일의 그 무역 전쟁이 결국 경제 전쟁이다 하는 프레임으로 결국은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의 외교라는 것은 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외교마저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그러한 그 마각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문제를 총선에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국회에서 방일단을 구성해서 자유한국당의 소속 의원으로 그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1박 2일 동안 방문했습니다. 제가 간 첫날 7월 31일 날 그 이란 의원 연맹 회장이었던 누카카 의원 또 가하무라 사무총장 등 그 일본의 이란 의원 연맹, 우리로 따지면 한일 의원 연맹이죠. 그쪽은 이란 의원 연맹을 부르니까 그 이란 의원 연맹 지도부하고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는 날, 그날도 어김없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분을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는 날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했다. 이 시간에는 한일 군사 정보 당국이 지소미아를 근거로 해서 이 미사일에 대한 성분 모색을 하고 있을 텐데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분이 지소미아는 유지시키면서 유지하되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는 이런 자기 모순 결정을 하는 발언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유감이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고 그 장애는 지소미아의 기능과 효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직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 기능을 교환하는 이 지소미아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 이익,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왔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일본의 그런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이 안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외교를 펼치고 일본이 그런 방향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갈 의무가 우리 정치권과 지금 현 정권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진데 이것을 오로지 당리당략 선거로만 이용하려는 이러한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감정적으로 반이라고 손가락 빨고 살 거냐? 아까 우리 한교 위원장님. 결국은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를. 그리고 사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죠. 예. 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제1야당 한국당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제가 같이 공감하면서 드리고요. 여기 문자에 보면 방송에서 뭐 지상파 종편 이게 뭐 사실 좌파들 청와대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건데 하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긴다고 떠드니까 그것만 보는 국민들은 뭐 이제 곧 이기겠거니 그러고 별로 위기의식이 없다. 이제 이런 문자를 이제 보내셨는데 그 지금 우리 방청석에 원외위원장 두 분 앉아 계십니다. 김민수 위원장, 이창성 위원장 다들 경제 활동 하시던 분들이 지금 정치권에 얼떨결에 들어왔는지 작심하고 들어왔는지 좀 고생들 하신데 준교 씨도 오셨네요. 예. 이 마이크 좀 두 분한테 갖다 드리시고 실제로 이 반일 문제와 이것이 이제 실제 경제 문제고 민생 문제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이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당의 이 문제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뭐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전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라고들 야단들만 하시는지 지역 민심 좀 전해주세요. 네, 김민수 위원장 먼저.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분당구을 당협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분들께서 대토론회를 한다고 하셔서 정말 참관하러 왔다가 엉겹결에 마이크 전달받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민심과 여러 가지 일본 관계된 것들을 조금 얘기한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뭐
홍보할 이유가 없다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시지 않는 분들은 결코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프레임에 완벽하게 지금 한일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전달드리자면 진짜 자유한국당에 홍보 전문가, 선전 전문가를 두어야 된다. 저는 이게 1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짜도 이거를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귀 막으신 분들은 이미 듣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훌륭한 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언론들이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접촉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루트인 지금 유튜버 고성국 TV나 그리고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메시지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와 선전의 진짜 전문가를 좀 급하게 자유한국당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팀을 만들어야만 지금 내년 총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수원시 갑 이창성 당위원장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수가 30%, 그다음에 이 진보가 30%, 그리고 우리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한 40% 이렇게 보통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느껴본 결과로는 작년에 6.13 지방선거 이후에 그 구도가 좀 많이 무너졌다. 보수가 30%가 한 26%가량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진보 쪽이 한 34%. 그리고 아직 중도가 40%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가장 이 문제시되는 부분들은 이 진보 진영의 선전 선동의 중도 40%, 그리고 아예 보수의 이야기를 안 듣는 34%, 이쪽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느냐, 이제 이게 가장 과제인데, 이 진보들의 그 선전 선동이 아주 그게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보 전략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한다면 현장에 느끼는 이런 국민들의 생각은 좀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도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좌파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요 근래에 좌파라는 용어를 가급적 안 씁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싫어해요.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그분들은 진짜 좌파로 갑니다. 그래서 좌파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 중도 계층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내년 선거까지는 제가 좀 조심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지금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반일 프레임이나 반아베 프레임에서는 절대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민의 80% 정도가 반일 프레임에 적극 동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10시, 11시, 12시 이 세 개의 그 행사를 제가 참여하고 왔습니다. 참여하면서 10시, 11시 행사는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12시 행사가 끝나고서는 이 반아베, 노아베에 대한 이 사진을 도저히 찍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에 몰렸었어요. 모 시장인데 시장 상인들의 그 행사에서 그거를 거부하면 오히려 내가 더 불리해지겠다는 판단 아래 제가 노아베의 이거를 들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는 지금 반일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만의 그런 프레임을 하나 지금 빨리 저희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지금 이 중도의 40%의 국민들은
문재인도 싫어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김정일을 좋아하느냐? 예. 김정일이도 싫어합니다. 또 아베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반 문재인, 반 김정은, 반 아베 이 프레임을 좀 만들어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이 마이크가 계속. 예. 그 이창성 위원장은 현장에서 이제 그 민심을 전하시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당에서 그런 어려움까지를 감안해서 자유파의 그 원칙과 철학과 가치를 전면화하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의 집권 세력은 수구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구 좌파로서 그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폭로하는 이런 그 가열찬 홍보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당의 홍보 역량의 대폭적 강화, 이거는 저희들 그 10차례 토론 중에 그 후반부 부분에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좀 더 심화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까 한교 위원장이 그 발표하신 부분인데, 좌파들은 어쨌든 퍼주기를 하는데 그 자유파가 여기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군인표 다 날아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교 위원장님 아까 아주 생생한 사례까지 들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다른 네 분 중에서 토론하실 분한테 제가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백승주 의원. 우리가 그 지금 좌파 정부가 그 표를 의식해서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 국방 파퓰리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 정치에서 먹혀들고 있습니다. 먹혀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 국방 파퓰리즘에 지금 참 이거 아무리 고치려 해도 정부에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해도 안 돼요. 어제도 중기계획보고를 듣는데 병사들 월급 올려주는 게 계단식으로 올립니다. 18년도에 올리고 또 내년에 올리고 19년 안 올립니다. 또 21년도 안 올리고 22년도 올리도록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뭐 또 그 김진표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했던 그 인수위를 대체하는 회의에서 그 기획을 해놓고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 내년에 또 올린다고 예산 돼 있어요. 원래 예산안에 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국방 파퓰리즘이죠. 파퓰리즘인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늘 한기호 위원장이 제기한 아주 현실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의 초기 간부들이 장기 복무 다 안 되는 정해져 있으니까 다 뽑아주라 소리를 못합니다. 다 뽑아주라 소리를 못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중간에 장기가 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군무원을 많이 뽑을 때니까 계약 시스템으로 군무원 뽑을 때 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이 좀 적극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병봉급 문제도 사실 우리가 조금 이게 우리 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육군, 해군, 공군, 내륙 장군 간에도 입장차가 많이 있는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선거 공약이고 정책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준비하다가 나왔는데 그 준비한 자료를 받아가 자기들 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 정말 우리가 파퓰리즘 빠지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하나하나 그 장기 복무 문제라든지 또 병봉급 인상 문제라든지 또 정주 여건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권할 때 전략하고 또 군은 늘 봉사하는 단체고 헌신의 단체 이런 걸로 생각하는 데서 좀 생각을 완전히 좀 바꾸는 예산, 국방 예산에 대한 어떤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시죠? 예.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뭐 7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해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안보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으려면 아까도 비례대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비례대표 하고 싶은 사람들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국방 분야에 육해공군 전부 다 해서 부사관도 좋고 장교도 좋고 와서 공개 모집해서 난상 토론을 하루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방송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 오늘 고성국 TV에 저희가 하지만 지금 정상적인 TV에 나가는 걸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군은 전부 다 유튜브 봅니다. 그럼 유튜브 몽땅 불러다가 여기다 한 20개 방송 갖다 유튜브 방송